여러분, 아침에 눈이 자주 붓고 몸이 이유 없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넘기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끓여 드시는 그 미역국 한 그릇, 사실은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짜게 먹지도 않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콩팥 수치는 계속 떨어질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패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절대 문제 없을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 콩팥 수명을 갈라놓는 미역국의 결정적 실수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 한 가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약이라 믿고 계십니다. 65세 넘으셨다면 미역국 끓일 때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특히 나는 짜게 먹지도 않고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자꾸 몸이 붓고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식만 챙겼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문제는요,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가져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콩팥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 전 제 진료실에 71세 박만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시며 식단 관리가 정말 철저한 분이었어요. 아침은 늘 규칙적으로 매일 미역국을 끓여 드셨고 걷기 운동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과서 같은 생활이죠. 그런데 어르신이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요즘은요, 아침마다 눈꺼풀이 퉁퉁 붓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게 단순한 피곤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먼저 콩팥을 떠올립니다.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의 해독 능력을 보여주는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1년 사이에 무려 15점이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르신은 눈앞이 캄캄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 먹었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식습관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짠 음식 거의 안 드세요. 가공식품 멀리 하세요. 야식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매일 빠지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르신이 가장 믿고 있던 미역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역국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역은 원래 좋은 음식이에요. 미역 속 알긴산은 혈관 속 노폐물을 붙잡아 배출을 돕고 후코이단 같은 성분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역이 아니라 미역국을 끓이고 먹는 방식입니다. 좋은 재료가 어떤 조합과 습관을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약인 줄 알고 매일 먹던 국 한 그릇이 약해진 콩팥 필터를 서서히 막아버리는 고형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수기를 떠올려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조금씩 막히면 물맛이 서서히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탁한 물이 나오죠. 콩팥도 똑같습니다. 필터가 막히기 시작해도 초반에는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 전체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붓고, 피곤하고, 소변이 달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그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0세가 넘어가면 콩팥의 필터 기능은 매년 1%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별다른 병이 없어도 말이에요. 그러니 60대에 들어섰다면 젊을 때의 70% 정도 성능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미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콩팥을 더 빨리 소모시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모르세요. 왜냐하면 콩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별 신호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미역국을 더 맛있게 끓이는 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이 보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최악의 미역국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지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궁합까지요. 그런데 첫 번째 실수는 의외로 너무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왜 문제야? 하고 믿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지금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국에 이것을 하는 순간 콩팥의 미세혈관이 매일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혈압도 괜찮고 당뇨도 없어요. 그래서 콩팥은 괜찮을 거라 믿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어떻게 써왔느냐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젊을 때 정말 묵묵히 일합니다. 밤낮 없이 혈액을 걸러주고 노폐물과 독소를 조용히 처리하죠. 문제는 40세를 넘기면서부터입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콩팥의 필터 기능은 매년 약 1%씩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60대에 접어들면 젊을 때 콩팥 성능의 약 70% 정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여유분이 거의 없는 상태인 거죠. 이때부터는 사소한 식습관 하나가 콩팥 수명을 급격히 갈라놓습니다. 콩팥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파도 거의 티를 안 냅니다. 간처럼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처럼 바로 불편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붓는 건 나이 탓이지, 피곤한 건 요즘 다 그렇지,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히면 집안 모든 물이 탁해지듯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 혈액 속에 요독이라는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가 뇌로 가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으로 가면 부정맥이 생기며, 뼈로 가면 골다공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콩팥 하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숨이 차고 쉽게 지치고 작은 감염에도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설마 콩팥일 줄은 몰랐다. 이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음식만 골라 드신다고 안심하셨지만 정작 콩팥은 매일 조금씩 혹사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투석 이야기를 들을 단계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끊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콩팥이 망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너무 익숙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국에 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요. 목 넘김이 좋아서요. 원래 국은 밥 말아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편의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매일같이 때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을 국에 말아버리면 우리 입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씹는 과정입니다. 씹지 않으면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제 역할을 할 기회를 잃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분해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위와 장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 순간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들어갑니다. 혈당이 수직으로 튀어오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가장 먼저 때리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콩팥의 핵심 필터, 사구체입니다. 사구체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이 섬세한 필터를 끈적한 혈액이 강한 압력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이 반복되면 사구체는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 사구체 경화증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콩팥은 더 이상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소화 잘 된다고 느끼는 국밥 한 그릇이 속에서는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박만수 어르신도 매일 아침 뜨끈한 미역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고 편해서요. 그 한마디가 1년 만에 사구체 여과율 15점 하락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는 소화는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걸 생략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췌장과 혈관, 그리고 콩팥으로 넘어갑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 인슐린 과부하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 사이로 노폐물이 끼고 콩팥으로 가는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밥은 편하지만 콩팥은 그 대가를 평생 치르게 됩니다. 이제 왜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이 콩팥에 제 치명적인지 조금 실감이 나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밥만 안 말면 되는 거죠? 라고 안심하시는데요.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역국 맛을 살리려고 아무 생각 없이 넣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콩팥 안에 돌을 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재료가 대파입니다. 미역국 맛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거의 반사적으로 넣으시죠. 하지만 60대 이후 콩팥을 기준으로 보면 이 대파 한 줌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과 만나면서 몸에 잘 녹지 않는 형태로 굳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불용성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처리하기 어려운 찌꺼기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콩팥의 배설 능력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필터 성능이 줄어든 콩팥은 이런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배출해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찌꺼기들이 사구체의 미세한 틈에 끼고 서로 엉겨붙으면서 결석의 씨앗이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먹은 미역이 오히려 콩팥 안에서는 작은 돌덩이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미역국 먹고 속도 편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장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콩팥은 속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침묵 속에서 손상이 진행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조리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기름에 미역을 볶는 방식입니다. 고소한 향 정말 좋죠. 그런데 그 고소함이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기름은 발연점이 약 170도로 매우 낮습니다. 이미 달궈진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도는 200도를 넘습니다. 이때 기름이 타면서 벤조피렌이라는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간이 어느 정도 해독을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해독 속도는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사구체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콩팥 기능은 서서히 마비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밥을 말아먹는 습관, 대파를 넣는 조리법, 참기름에 볶는 방식, 이 3가지만 고쳐도 콩팥은 비로소 숨을 쉴 여유를 갖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드셔오셨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지친 콩팥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미역이라도 어떤 재료와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조합은 이건 정말 보약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은 미역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콩팥의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바꿔드리는 조합, 바로 고기 대신 두부를 넣는 미역국입니다. 이 조합은 콩팥 건강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후 콩팥은 단백질을 안 먹어도 문제, 잘못 먹어도 문제인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고기를 빼면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 과정에서 요소 질소 같은 노폐물을 많이 남깁니다. 이 노폐물은 모두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지친 콩팥 화색에는 내끼니가 시험대가 되는 셈이죠. 반면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은 다릅니다. 분해 과정이 훨씬 부드럽고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과 세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두부는 콩팥이 허락한 단백질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과하면 갑상선과 콩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부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이 요오드의 흡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아주 이상적인 균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끓이실 때 고기를 넣고 고민하시는 대신 두부를 넉넉하게 넣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씹는 식감도 부드럽고 속도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콩팥이 훨씬 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부를 넣기 전에 한번 살짝 데쳐주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두부 속 칼륨을 한 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콩팥에는 큰 휴식이 됩니다. 박만수 어르신께도 가장 먼저 처방해드린 것이 바로 이 두부 미역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백한데도 배가 든든하네요. 어르신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부 미역국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들어오는 순간 콩팥 안에 미세한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은 식탁 위에 아주 흔하게 올라오는 생선 한 토막입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처럼 평소에 기름져서 조금 부담된다고 피해오셨던 그 생선들이 사실은 콩팥에게는 가장 고마운 음식 중 하나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콩팥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만성염증의 불씨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후 콩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염증이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이 염증이 쌓이면 사구체는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 필터 기능을 잃게 됩니다. 오메가3은 이 과정을 아주 부드럽게 막아줍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사구체 안쪽까지 산소와 영양이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막힌 도로의 정체가 서서히 풀리는 것처럼요. 여기에 미역의 후코이단 성분이 더해지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후코이단은 혈액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고 면역세포의 과잉 반응을 진정시킵니다. 오메가3과 후코이단이 함께 작용하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고 아주 가느다란 콩팥 모세혈관까지 피가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콩팥 수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줄이고 생선을 자주 드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이상 드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큰 생선 한 마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그 옆에 손바닥 크기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 조각이 고가의 혈액순환제보다 훨씬 값진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선을 드실 때는 튀기기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이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오메가3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고 콩팥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부 미역국에 등푸른 생선 한 토막. 이 조합만 제대로 지켜도 콩팥은 분명히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퍼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퍼즐이 채워져야 미역 속 영양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고 혈당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주방에서 늘 곁에 두고 쓰는 아주 평범한 재료입니다. 그 재료는 바로 식초입니다. 너무 흔해서 건강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신 적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식초가 미역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미역을 그냥 먹을 때보다 미역 초무침처럼 새콤하게 먹으면 몸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다릅니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미역의 칼슘과 요오드 같은 미네랄을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으면 절반도 쓰이지 못하고 배출되던 영양소들이 식초를 만나면서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눌러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혈당 스파이크가 콩팥 미세혈관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식초는 그 충격을 한 번 더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역국만 고집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몇 번은 미역 초무침처럼 차갑고 산뜻한 방식으로도 미역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입맛도 살고 콩팥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무릎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는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류가 줄어든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전해질 균형대 무너지고 급성 신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진통제까지 함께 복용하면 콩팥은 말 그대로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때 미역은 몸에 좋다는 믿음으로 양을 늘리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약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약을 드시고 있다면 미역 섭취는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확인이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귀찮다고 건너뛰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아무리 좋은 조합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미역을 조리하기 전 미지근한 물에 20분 이상 충분히 불리고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미역 속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잘 녹아옵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칼륨 함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하루에 적용해야 하는지 박만수 어르신이 매일 지키고 있는 현실적인 일과표를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박만수 어르신이 실제로 매일 지키고 있는 하루 일과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흐름이 콩팥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아침 7시. 기상하자마자 어르신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가장 끈적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식사를 하면 콩팥은 시작부터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물 한 컵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마중물입니다. 7시 30분 아침 식사. 우리가 배운 대로 끓인 두부를 듬뿍 넣은 미역국과 잡곡밥알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 절대 밥을 국에 말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약 30번 정도 천천히 씹은 뒤에 국 건더기를 따로 드십니다.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심은 부담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식사로 충분합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이미 미역국으로 수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점심에는 가급적 국물 요리를 피하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편합니다. 오후 간식이 필요할 때는 바나나나 포도 대신 사과 반쪽이나 블루베리 한 줌을 선택합니다. 칼륨 부담은 줄이면서 항산화 효과는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칩니다. 밤에는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저녁 늦게 먹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밤새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 이것이 또 콩팥을 지치게 만듭니다. 어르신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줄이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특별한 약도 어려운 운동도 없습니다. 다만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를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이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어르신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아침의 무거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눈꺼풀 붓기도 눈에 띄게 줄었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과 그리고 내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 속에 콩팥 건강의 핵심 기준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국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콩팥 기능이 정상인 분이라면 하루 한 그릇 정도는 충분히 좋은 보약입니다. 하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60 아래로 떨어진 분들이라면 하루 한 그릇 이하,
그리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국물에는 나트륨과 칼륨이 더 많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역 대신 김이나 다시마는 어떤가요? 다시마는 미역보다 요오드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조미김은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콩팥을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무조미 김을 하루 한두 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물으십니다. 이미 콩팥병 3단계나 4단계인데 미역을 먹어도 되나요? 2단계에 계신 분들은 미역의 칼륨 성분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한 뒤 충분히 불리고 아주 적은 양만 드셔야 합니다. 이때는 몸에 좋다는 기준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내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고 비누 거품처럼 빽빽하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아침에 눈꺼풀이 붓거나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바로 올라오지 않고 3초 이상 남아있다면 그건 몸속에 수분과 노폐물이 쌓여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크레아티닌 검사만 하지 마시고 시스타틴 C 검사도 함께 요청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 일반 검사로는 콩팥 기능이 정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타틴 C는 근육량과 상관없이 콩팥의 진짜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자가진단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종아리 앞쪽 뼈를 검지로 5초 정도 눌러보세요. 손을 뗐을 때 자국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웅 들어간 상태가 유지된다면 콩팥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미역국 국물은 절반으로 줄이고 오늘 배운 두부와 식초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소금 대신 들깨가루나 멸치가루로 감칠맛을 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54점까지 떨어졌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62점으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눈꺼풀 붓기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살 것 같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 역시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에 밥을 말고 대파를 넣고 참기름에 볶는 습관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미역국에는 고기 대신 두부를, 식단에는 등푸른 생선을 함께 곁들이십시오. 셋째, 미역은 반드시 불려서 조리하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 콩팥은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주고 올바르게 대하면 반드시 그 결과로 답해줍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 끓이는 방식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옆에서 차분히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